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리핑 6월 27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국방부 장관으로는 첫 문민 국방장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국방차관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아마 장관이 문민 국방장관이기 때문에 차관은 군 경험이 있는 사람, 직업군인, 장성 출신에서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많은 예비역 장군들의 이름이 오르내렸죠. 주로 삼성 장군들 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렸는데요. 어제 그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예측을 받았던 그 몇몇 예비역 장군보다는 다소 생소한 이름인 이두희 예비역 중장이 국방차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국방차관은 현재 김선호 차관, 그러니까 국방장관 직무 대리인 김선호 차관의 뒤를 이어서 바로 차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요. 아마 안규백 장관이 청문회 통과할 때까지는 장관 직무 대리까지 같이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이두희 전 미사일 전략 사령관이 국방차관으로 지명받았다는 발표에 의해 굉장히 많은 언론인 기자분들이나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했습니다. 이두희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언론들의 질문이 많았던 이유를 반대로 뒤져보면 그만큼 이분이 그 대외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많이 하지 않았고 그야말로 군인으로서 그 내부의 직무에만 충실했다는 것으로 일단 생각은 됩니다. 이제 경력을 좀 봤더니만요. 미사일 전략사령부 사령관, 1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사단장은 가장 그 어렵다고 하는 28사단 지역에서 했네요. 그다음에 한미연합사령부에서도 근무했고 중령 때는 합참에서도 근무했다고 합니다. 같이 근무했던 그러니까 이두희 그 차관 지명자를 군생활하면서 이제 부하로 같이 근무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능력이 있고 성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은 병과가 포병인데요.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포병이 보병들한테 약간 밀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제 포병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다 수행을 했고 특히 중령 때는 사단 작전 참모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단의 작전 참모는 보병 특히 보병 중에서도 작전 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일반적인데 포병이면서 사단 작전 참모를 했다는 것은 포병 장교로서 또 작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매우 훌륭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이두희란 이름이 등장하고 차관이 되다 보니 차관으로 임명된 것에 무슨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추측도 난무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안규백 장관과 이두희 그 차관의 어떤 가족 간의 어떤 연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여튼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대통령 그 선거 당시 캠프 활동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캠프의 인원들을 다 제치고 이 사람이 이제 차관이 된 것은 뭔가 하여튼 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추측 또는 궁금증들이 많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경력이나 또는 저하고는 그 사관학교 약 4년 차이가 나는데 저도 이제 군에서는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근무를 많이 했었는데 저와는 한 번도 같이 근무한 적이 없고 또 제가 그 이름을 이렇게 썩 익숙한 이름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면 그냥 이두희 차관은 현역 시절 그냥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군인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차관으로서 또 당분간은 장관 직무 대행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너무 과제들이 많죠. 현재 국방부가 안고 있는 과제들은 지난 12.3 비상계엄의 어떤 잔재를 끌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군이 또 국방개혁, 인적인 개혁 또는 뭐 무기체계 개혁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이주기 차관은 국방부에서도 정책기획관으로, 그러니까 정책적 마인드가 있어 보이고요. 미사일 전략사령관을 했으니까 이런 미사일이나 뭐 이런 우리가 핵심적으로 갖춰야 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 능력도 가지고 있고 1군단장과 28사단장을 했으니까 최전방 상황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화력처장을 했으니까 일반적인 한미연합작전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방부 경력은 정책기획관 경력밖에는 일단 보이지는 않는데요. 물론 정책기획관도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국방의 모든 부분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제 차관이 되어서는 현역 군인으로서 하던 일과는 다른 정부 부처의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국방부 내에 다양한 조직들이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국방부 조직도가 있고 국방부 차관 밑에 굉장히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뭐 법무관리관, 뭐 감사관, 뭐 이런 조직도 있지만 실제 모든 국방 업무를 수행하는 뭐 기획조정실, 국방정책실, 인사복지실, 자원관리실, 전력정책국 이런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조직들을 이 다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이 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국방차관께서 큰 능력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국방차관은 국방부의 내부 살림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위치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기획조정실에 보면 뭐 국군의 조직을 관리하거나 또는 국군의 예산을 관리하거나 이제 이런 핵심 부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각 군에 대한 국방부의 지원과 국방부의 어떤 배려가 충분히 체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1차관, 2차관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2차관을 만들어서 장관의 군령 역할을 보좌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국방부도 조직 개편이 한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 차관도 다른 정부 부처처럼, 그러니까 국방부보다 규모가 작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1차관, 2차관 분리된 곳이 들어 있는데요. 국방부가 과연 차관을 1차관, 2차관으로 뭐 구분할 필요가 있을 건지, 2차관의 명목은 이 앞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산 관련되는 무기체계 관련되는 전력 업무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였었고, 지금은 군령 기능을 좀 장관을 보좌할 수 있는 군령 기능의 역할을 하기 위한 차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조직은 기본적으로 심플하고 간결한 게 저는 좋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 기존 조직 안에서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국방부가 발전해 나가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나토, 미국을 포함한 나토 32개국은 국방비를 GDP의 5%로 하겠다는 합의를 했고, 뭐 이런 것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서명이 됐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그 나토 회의에 참석하고 왔는데요. 안보실장은 우리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유사한 주문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GDP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이제 늘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5%를 늘릴 때, 그럼 지금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이제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스스로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는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무기체계를 구입하거나 군을 강하게 하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게 한 가지 영역이 될 테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들의 국방 예산이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우리 국방 방산 수출을 늘릴 수 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대부분 언론 사설에서는 이런 국방비 증액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미국과 협의를 잘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군을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혁신하는 계기로 삼자. 그리고 방산 부분에서는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열렸으니 여기에 더 우리가 관심 갖고 노력을 하자 쪽으로 대부분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 급격하게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국방 예산 늘리는 것에 일종의 칼을 잡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원만한 협의를 해서 이것의 어떤 국방비 증액의 속도, 그다음에 국방비 증액의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인지 이거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미국이 2026년도 국방 예산에 대한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국내 언론들이 주로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2025년 9월부터 시작되는 미국 회계연도에서 2026년 미국의 국방 예산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2025년 국방 예산이 약 61조잖아요. 미국은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국방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병력이 현재 약 한 48만 명, 50만 명, 아마 요 정도 수준에서 현재 이제 우리는 그 병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미군은 현역, 예비역 또는 주 방위군까지 포함해서 약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 예산안에 보면 이제 군인들 월급을 3.8% 인상한다고 했는데 미국은 이 국방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병, 2등병 같은 경우 우리는 한 70여만 원 정도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 급여를 주고 있는데요. 미군은 훈련병으로만 들어가자마자 약 2,200불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약 한 350만 원 정도 되겠죠. 기본적으로 급여를 그 정도 주니까 우리하고 차이가 적어도 한 5배 정도 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인건비가 미국 국방 예산은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인건비 때문에 또 미군으로 입대하는 미국의 여러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고 또 그만큼 미군들이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우리도 이제 올해 2026년 국방 예산을 현재 정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 조만간 아마 국회로 제출이 될 텐데요. 작년 61조보다 얼마나 많이 증액이 됐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사안은요. 우리가 국방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가업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떤 무기 체계를 더 들여올 것이냐에 우선순위가 매겨지겠죠. 트럼프에 의해서 유럽 나토, 그러니까 유럽 지역의 그 사령관으로 임명된 그 군군 장군이 있는데요. 이 장군은 본인이 이제 유럽 사령관으로 가게 되면 그 예산으로 되게 이제 무기 도입의 어떤 우선순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미 공군의 그린키위치 중장이 현재 나토의 유럽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장군이 그 어떤 군사 매체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무기 도입의 가장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의 무기 도입의 가장 우선순위를 방공 분야에 두겠다. 아무래도 미사일, 드론 이런 것들이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공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그 도입 순위를 두겠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수많은 무기 체계들이 도입될 텐데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냐? 상호 운영성.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나라의 무기 체계들이 섞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되게 시스템 있게 서로 잘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두 부분을 자기는 관심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겠다라는 것이 나토군 유럽 사령관으로 임명된 그린키위치 중장의 언급이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 예산이 향후 우리도 GDP의 5%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물론 이제 직접적인 전력 투자비는 3.5%지만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전부 빨간색이네요.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만 약 2,600원 하락이고 나머지 전 종목들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풍산에서 현대로템도 오늘은 9,300원이나 올랐네요. 오늘 어떤 그 한 또 증권회사는 현대로템에 대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거의 목표가를 지금보다가 뭐 엄청나게 높였죠 보면. 그래서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또 뭐 폴란드 2차 계약이 있고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속 좋은 추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그 KF-21 그 추가 계획이 있었죠. 방사청이 이제 카이와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그 카이가 만드는 KF-21의 엔진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공급을 하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때문인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약 3만 원 정도에서 이제 90만 원을 회복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방산주들이 올라가는 것은 그냥 나토가 방위비를 증액했기 때문에 방위비 증액에 따라서 우리도 수출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이런 전쟁 분위기가 휴전이 아니라 다시금 재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이 다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방산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현재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주식은 늘 항상 오를 수 있는 게 아니죠. 현재 뭐 일부 이런 증권 전문가 사이에서는 방산주는 내년까지 가니까 계속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개인들이 매수해서 손실 난 것에 대한 책임은 절대 지지 않죠. 그래서 결국 주식 투자는 개인이 책임을 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식을 사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주식을 많이 사야 결국 증권사에는 수수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익이 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가능한 한 매수하라는 추천을 되게 많이 하죠. 매도 추천은 거의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도 방산에 대해서 사는 게 좋겠다. 물론 단기적으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유리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모두가 좋다고 할 때, 이럴 때일수록 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밀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